영상과 내가 오늘 논문 산책 7강 강의를 해주실 최정미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이 명상과 뇌과학을 다루면서 결과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뇌파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은 거의 못 다루고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강의 중에 기초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언급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게 뇌 활동을 측정하는 현재 나온 장치들은 크게 이 5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처럼 MEG라고 해서 뇌 자도 측정기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EEG라는 게 바로 이 뇌파라는 신호입니다. 뇌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뇌파라는 기계고요. 그 다음 병원에 가서 우리가 fMRI라는 것도 측정을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PET나 NIRS라는 이런 장치들로서도 우리가 뇌의 활동들을 보고 있는데, 먼저 EEG와 MEG라고 하는 뇌 속의 신경세포들의 정기적 활동과 자기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바로 측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막 움직이는 걸 바로 측정해내는 게 뇌자도하고 뇌전이 또는 뇌파라고 하는 그 장치예요. 이에 비해서 나머지 3개, 아까 fMRI, PT, NIRS라고 했던 이 3가지는 신경세포의 직접적인 활동을 측정한 게 아니고, 신경세포가 발화를 막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포도당을 끌고 오는 혈류들, 혈액의 양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산소의 양, 그러니까 즉 신경세포들이 막 활동을 하는 활동 부위에 동반된 어떤 부차적인 신진대사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fMRI, PET, NIRS예요. 그러니까 즉 신경세포의 직접적인 활동을 측정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뇌자도하고 뇌파가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파 장치의 특징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뇌자도하고 뇌파가 시간 분해능이 제일 높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 분해능이라는 것은 이 신경세포가 활동을 할 때 수 밀리세크로 막 변하잖아요. 이 변화의 시간성을 다 쫓아가서 그 정보를 다 빼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까 fMRI나 PET나 NIRS는 어떻게 보면 신경세포가 이미 활동을 하고 거기에 막 산소 공급하느라고 부가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주변의 어떤 양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 신경세포의 변화를 빨리 못 쫓아가요. 어떻게 보면 수반되는 간접적인 변화다 보니까 그 변화량을 이렇게 뭐 1분 정도 평균한다든지 해서 여기 산소 소모량이 이만큼이다, 뭐 혈류량이 이만큼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1, 2초 동안 그 신경세포는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 변화의 세부적인 그 시간적인 그 변화까지는 못 잡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뇌파는 뇌자도와 함께 시간 분해능이 가장 높은 뇌 활동 측정 장치다. 그렇다면 뇌파와 뇌자도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뇌자도는 거의 최소한 20억은 해요. 근데 뇌파는 이제 소형으로 하면 1,000만 원 수준에서도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 뇌 활동을 보는데 투자해야 되는 그 비용 측면에서는 뇌파가 훨씬 더 경제적인 거죠. 그런데 이때 뇌파의 단점은 있어요. 뇌파의 단점은 공간 분해능은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뇌파라는 것은 이 부피상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두개골을 뚫고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평균화된 걸 딱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보다 조금 옆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활동도 다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정보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이 옆에 부분과 옆에 부분의 정보들이 조금 두리뭉실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적인 해상도는 떨어져요. 이런 단점은 있지만 시간 분해는 가장 높다. 세 번째 특징은 뇌파만이 소형화가 가능해요. MEG 장치는 자기장이 못 들어오게 차폐실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MEG가 있는 곳에 가보면 커다란 방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파만큼 시간 분해능이 좋긴 하지만 MEG는 고가이면서 굉장히 갖고 다니기 소형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fMRI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큰 자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형화 자체가 어렵죠, fMRI도. 그 다음에 PET 같은 경우는 더 문제죠. 예를 들면 포도당에 관련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을 보는 장치다 보니까 장치 자체도 크고, 또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그런 어떤 위험 물질을 혈관에 주사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측정하지 못한 단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입자 가속기도 함께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PET도 소형화하기는 거의 어렵다. 그럼 나머지 하나의 NIRS가 있는데 NIRS는 그 근적외선 방식으로 혈류량의 어떤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조금 소형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도 뇌파만큼은 소형화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일반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이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뇌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면서도 경제적이고 소형화가 가능한 도구로서는 뇌파가 그나마 가장 접근성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 우리 뇌 활동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출해서 그것을 어떠한 우리의 건강이나 어떠한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추적 관리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뇌파는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뇌파는 이제 1920년도에 한스 베르거라는 이분에 의해서 최초로 검출되고 명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뇌파를 검출한 거예요. 첫 번째 라인이 뇌파 신호고요.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비교용 신호예요. 자기 아들한테 눈을 감아봐라, 눈을 떠봐라, 감아봐라, 떠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태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눈을 감았더니 이렇게 1초에 10번 진동하는 알파파가 나오고 눈을 떴더니 그거 사라지고 또 눈을 감았더니 알파파가 나오고 이런 식의 변화가 이제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피상으로도 이 안쪽에 있는 뇌의 현상이 뭔가 검출이 되고 그러한 상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이 뇌파 측정과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뇌파는 현재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대뇌폐질은 바깥쪽 구조물이 있고 안쪽에 또 구조물들이 있죠. 이런 구조물들이 모두 신경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부위만 딱 뜯어서 계모 활동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미세한 효과라도 여기 있는 활동이 저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뇌파라는 것은 두피에서 전극을 부착해서 이때 이 밑에 있는 어떤 전기적 활성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걔네들의 총합된 어떤 전기적 활동량을 밖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글바글 모여 있는 신경세포를 하나씩 떼서 그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식의 형태로 하나의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선이 연결돼 있죠. 네트워크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는 얘를 발화시키게끔 흥분시키는 연결이 있고 얘를 억제시키려고 발화하지 마 이렇게 억제시키는 연결이 균형 있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결국 어떤 기존 전압에 도달하면 비로소 이 신경세포가 전기적 발화를 번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전달을 하고 옆에 있는 거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신경세포들 간의 소통을 하는 그 전기적 활동이 결국 우리 두피에서 측정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두피에서만 측정된다고 해서 요 밑에 활동이니까 요 안쪽의 활동을 모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두피에서 측정이 되지만 시스템 자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망입니다. 커플링이 되어 있다고 하죠.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후 예측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자회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복잡게 비선형 시스템에서 하나의 변수 신호만 관찰을 해서 다른 변수 신호들을 하고의 연결성을 다 추출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분석, 위상 공간 분석이라고 하는데 뇌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채널이 있고 어느 부위의 신호를 뽑아내서 그 신호를 가지고 위상 공간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신호뿐만 아니라 그 다른 신호들을 이미 알고서 구성한 위상 공간하고 어떤 정성적 특징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다른 변수들을 다 측정 안 하더라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어느 하나의 신호를 통해서 전체 메커니즘을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게 카우스 동력학, 비선형 동력학의 이론이 다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의 어떤 차원이라든지 어떤 민감성 특징들을 우리가 다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되어 있는 연결성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부위의 뇌파만 측정해서도 다른 부위와의 어떤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측정된 뇌파 파형을 보시면 육안으로 봤을 때 막 그냥 진동하는 신호들로 이렇게 그냥 보여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빠르게 진동했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느리게 진동했다가 또 빠르게 했다가 뭐 느리게 했다가 어떻게 보면 무작위적으로 랜덤해 보이는 진동인 거죠.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0 마이크로볼트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음량으로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 어떤 형태는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어떨까요? 우리 뇌의 전기 신호가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양으로만 간다고 하면 발산해 버리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죠. 또 그냥 이렇게 진동을 안 하고 계속 수렴해서 그냥 멈췄다. 그러면 이것도 뇌사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음량을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뇌의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높아지면 다시 낮춰주고 어느 정도 낮아지면 다시 높이는 이런 구조가 아까 말했듯이 이 네트워크의 흥분성과 억제성 그러한 연결의 균형이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흥분성과 억제성 연결의 균형이 불균형이 돼서 어떠한 원인으로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어떤 자극이 와서 흥분성이 더 많이 과도하게 균형을 깨고 활성화됐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신호 형태가 갑자기 막 방전되듯이 큰 눈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우리가 뇌전증 파형, 즉 간질 파형 또 이상 파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리듬들의 혼합 형태로 우리 뇌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이것을 분류를 해요. 어떻게 빠르게 진동하느냐, 느리게 진동하느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 빠르기로서 분류를 하는데 그때 도입되는 용어가 주파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진동하는 모든 신호는 주파수라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동하면 빠른 주파수, 느리게 진동하면 느린 주파수. 주파수의 단위는 1초라는 구간에 그 한 번의 진동이 몇 개 들어갔는가라는 그 횟수로서 정의가 되고요. 단위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같이 1초에 한 번 진동이 나면 1헤르츠, 두 번이다 2헤르츠, 네 번이면 4헤르츠 이런 거죠. 그래서 뇌파는 보통 50헤르츠까지 보통 주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1초에 50번 이하의 진동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100헤르츠, 200헤르츠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성분들, 더 빠른 성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리듬들은 다 50헤르츠 미만에 거의 다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의미는 대부분의 리듬이 50헤르츠 미만으로 진동하는 신호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신호들을 분석하는 제일 기본적인 도구가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뇌파하면 제일 먼저 분석하는 건 파워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동하는 신호에 어떤 주파수의 신호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분석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보시면 예를 들면 측정한 신호가 이렇게 느리게 진동하는 신호하고 이렇게 빠르게 진동하는 신호가 이렇게 한 블럭에 혼합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블럭의 신호를 파워 스펙트럼 공간으로 가서 딱 분석해 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로 나와요. 즉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1헤르츠 신호하고 1초에 10번 진동하는 10헤르츠 두 신호가 있는 것을 파워 스펙트럼을 보면 수평축에 1헤르츠라는 위치에 막대가 하나, 피크가 서고 그리고 10헤르츠라는 위치에 또 피크가 하나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피크의 높이가 또 동등하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 신호에는 1헤르츠와 10헤르츠가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그 비중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한눈에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라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헤르츠 미만의 신호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헤르츠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를 한눈에 딱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파도 이 파워 스펙트럼 분포를 딱 보면 됩니다. 그러면 딱 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수평은 이제 주파수 헤르츠 축이니까 딱 보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쭉 높았네? 그러면 빨간색의 값을 보니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10헤르츠로 진동하는 성분이 다른 주파수 성분들보다 월등하게 높게 압도적으로 나온 상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파악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 주파수 빠르기별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실은 그 명명 분류해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가장 느린 대역인 1초에 4번 이하로 진동하는 리듬을 가장 느린 리듬을 우리가 델타 리듬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 빠르기 1초에 4번에서 8번 사이를 세타 리듬이라고 붙였고 그리고 10헤르츠 전후죠. 8에서 13 범위를 알파 그리고
13에서 그보다 더 빠른 걸 30을 베타, 가장 빠른 걸 감마 리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순서를 보면 왜 처음부터 알파, 베타 이렇게 안 하고 왜 10Hz 가운데 부분을 알파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알파, 베타, 세타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발견된 순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진동하는 이 리듬에는 다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우리 뇌 상태, 현재 뇌 상태에 대한 정보가 그 리듬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 뇌가, 바깥 뇌가 막 정보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즉 태스크를 수행한다,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 이럴 때는 이것저것 작업을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리듬의 주파수 성분들이 다 같이 활성화가 돼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파워 스펙트럼을 보면 이런 식의 특정 주파수가 막 이렇게 우세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막 약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분포를 보여줍니다. 즉 문제풀이 해서 정신 부하가 걸려 있을 때의 상태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눈을 감각도 차단하고 눈을 감고 소리도 다 꺼서 소리도 안 들리게 해서 눈 감은 안정 상태를 딱 취하면 그 뇌파가 바로 변해버려요. 리듬이 밑에 있는 스펙트럼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즉 알파 리듬이 갑자기 확 도미넌트 해주고 나머지 리듬들은 다 죽어버려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 상태일 때 이렇게 알파 리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아니까 우리가 이 알파 리듬을 가지고 이완 리듬이다, 안정 리듬이다, 이런 별칭들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아이들링 리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리듬이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리듬이다,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리듬이다 해서 알파 리듬을 그런 의미로 많이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린 게 뭐냐면 알파 리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뇌가 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뇌가 활성이 안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파워 스펙트럼만 보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파 파워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됐다는 표현으로 또 해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활성이라는 용어를 두고 하면 활성이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 상태 주어를 붙여야 됩니다. 주어를. 이렇게 작업을 안 할 때에 이 알파림이 싹 나오게 되는데 이때 활성화되는 신경계를 우리가 레스트 스테이트 네트워크이라고도 하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라고 해요. 작업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이 따로 있고요. 휴식 모드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이 있어요. 서로 상부작용을 해요. 얘가 활성화될 때 얘가 좀 쉬고 있고 얘가 활성화될 때 얘가 좀 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휴식 상태일 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휴식 모드의 알파 리듬이 확 활성화되는데 이 리듬은 뇌의 어느 부위나 함께 활성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즉, 이 전체적 휴식을 취하니까 뇌의 이 부분만 휴식 취하고 이 부분은 안 취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함께 결맞게 같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알파 리듬이 우세하게 나온 패턴이 전전두엽에서도 나오고 귀 옆에 있는 측두엽에서도 나오고 요 뒷머리 후두엽에서 똑같이 그 피크는 동등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 막대의 높이는 조금씩 틀려요. 위치는 똑같지만 거의 같지만 높이는 이게 보통 이제 이 뒷머리 후두엽에서 가장 이렇게 높이가 높게 나오고 이 귀 쪽 양쪽을 보면 조금 낮게 나오죠. 이렇게 그 분포들이 틀려요. 근데 이 분포들이 지금 건강한 사람의 분포의 표준 분포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분포들이 조금은 이렇게 좌우 대칭이 깨져 있다거나 이런 표준 패턴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채널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리듬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리듬의 위치가 느려질수록 온갖 뇌질환의 어떤 그 예측 지표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의 느려짐이 동시에 느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를 들면 전전두엽부터는 서서히 느려진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느려지려는 그 과도기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채널을 보게 되면 섬세하게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제 어디 부분부터 지금 느려져 가고 있는가를 딱 봐서 빨리 조기에 뭔가 다시 되돌리는 어떠한 훈련법이라든지 그런 걸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같이 좌우가 똑같은 형태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서 같은 진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를 띈 것을 우리가 두 부위가 서로 코어런트하다, 서로 결이 맞다, 서로 동기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뇌파 코어런스의 개념은 이렇게 여러 부위의 뇌파가 서로 협응력 있게 결맞게
같이 움직이는 특성을 보는 게 뇌파 코헤어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파 코헤어런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런 특성이 명상 시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휴식 상태와 FAM, OMM, LKM 어떤 그 비교를 했는데 이 스펙트럼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보면 육안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다 10Hz에서 다 피크가 솟아 있어요. 우리가 안정 상태에 그냥 있는 상태나 우리가 명상을 하는 상태나 다 어떻게 보면 휴식 상태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파워 스펙트럼만으로 보면 잘 구별이 안 되죠. 이것의 코어런트한 특징을 살펴보면 비로소 휴식 상태와의 차이가 딱 드러납니다. 자, 참고로 우리 명상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부류로 나뉩니다. FAM이라는 것은 집중 명상이에요. Focused Attention Meditation이라 해서 약자로 FAM이라고 해서 어떤 내면에 집중하든 어떤 외부에 있는 촛불에 집중하든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명상이 FAM입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하든 어디에 집중을 하든 하나의 대상 집중 명상이 FAM이고요. OMN은 오픈 모니터링 메디테이션의 약자로서 일종의 자각 명상이에요. 열린 자각 명상이죠. 이것은 이제 초점을 한 곳에 두는 게 아니고 초점을 완전 오픈합니다. 딱 모두 초점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외부적으로 그 공간에서 모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아무런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명상 또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냥 분별 없이 관찰하는 현상. 이런 게 바로 특징이 틀리죠. 하나는 집중 명상과 자각 명상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LKM 명상은 Loving Kindness Meditation이라 해서 자애 명상이에요. 자비 명상이라고도 하고 FAM을 하든 OMN을 하든 LKM을 하든 휴식 상태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를 나타낸 그래프가 이 오른쪽의 그래프예요.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많은 채널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한 거지만 크게 분류를 했어요. EV의 특성을 내분 C1, C2, C3, C4로 해놓고 그런 부위들의 코어런트한 연결성 특징이 어떻게 휴식 상태에 비해서는 연결성이 어떻던가를 표시하는 건데요. 진한 파란색이 연결성이 굉장히 강해진 걸 의미합니다. 그 점선 파란색은 조금 약한 연결성을 의미해요. 빨간색은 오히려 연결성이 떨어진 부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눈으로 봐도 파란색이 엄청 많잖아요. 그 FAM 명상을 하든 OMM 명상을 하든 LKM 명상을 하든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진한 이 연결성들이 각각 델타 리듬의 메커니즘, 세타, 알파, 베타 각각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다 연결성이 훨씬 더 휴식 상태에 비해서 향상된 것, 더 강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결성이 강화된 부위는 조금 이렇게 그 명상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코어런트한 특징이 일반 휴식과는 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어졌다,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코어런트한 스테이트일 때 우리 몸이 가장 협응력이 좋아지고 그때 치유 효과가 뛰어나진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된 거하고 안 된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하고 같이 협조해서 뭔가 다시 교정하고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표 명상에서 코어런트가 강하다는 특징이 2020년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보고됐어요. 이건 네이처 자매지라서 괜찮은 저널입니다. 그 다음에 초월 명상 시에서는 뇌파 코어런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제 보통 초월 명상 그룹도 굉장히 커요. 같이 명상을 함으로써 그 명상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초월 명상 시에 과연 뇌파 코어런트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면 텀 메디테이터들, 그러니까 초월 명상을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은 전전두엽에서의 이 코어런스가 그냥 일시 눈 감고 안정 상태에 비해서 초월 명상 TM이라는 명상에 들어가니까 확 높아졌어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숏텀, 그러니까 초보자,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은 눈을 감고 있는 거나 초월 명상에 들어간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에 관련된 어떤 특징을 살펴볼 때는 이분이 명상 초보자인지 오랜 명상을 수행하신 분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다 구별했어요. 숏텀 메디테이터냐 아니면 롱텀 메디테이터냐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한 사람이냐 이런 거에
다른 영양까지도 다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이제 하게 되면 초월 명상이든 자비 명상이든 집중 명상이든 자각 명상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눈을 감고 편안히 이 안에서 그냥 쉬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비해서는 이런 명상을 함으로써 코헤런스라는 그런 이점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